네, 보신 것처럼 남북 간의 긴장이 풀리고 북한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남북 경협의 방향,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제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만 두 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조금 송구스럽더군요. 제가 또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모델을 일단 가장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개방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두 분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일단 그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은 어떤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앵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 그 빠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경제 구조는 그 앞서 말씀하신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좀 다른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원에 의한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중 구조화 전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북한이 보낼 때 국가로서 도저히 더 이상 인민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중 구조화 전략이라고 통해서 일단 선군 정책을 펼치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자체적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이 그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의 지금 개혁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나라는 그 강력한 그 국가 권력 또는 행정 권력을 통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리고 추진하면서 장기간 동안 지속했다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요. 예.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이중 구조화되어 있는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 통일연구원 등 그 북한 관련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시장의 전주라든지 또는 장마당을 통해 형성된 소위 그 자본가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인민들이 북한 당국의 경제 또는 그 금융에 관련된 정책을 거의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선군 정책의 그 효과로 인해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과 정부가 그 철저하게 유리돼 있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 정부 당국이 시장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나 북한이 표현하자면 영도력을 가지고 끌어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나라의 그 개혁 개방과 관련된 정책들을 북한에서 바로 빠르게 좀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정말 새롭게 듣는 말씀이네요. 자, 김진양 이사장님은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대한 좀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중국식이냐, 베트남식이냐, 싱가포르식이냐 우문현답을 해본다라면 예. 북측식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하죠. 오랫동안 개성에서 북측 관료들하고 수많은 협상을 하면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우리 입장은 그런 거였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시장화를 받아들이자. 핵 문제를 풀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북측은 굉장히 반발했죠.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니다. 우리식의 고유한 길을 간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측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낮은 선봉을 최초로 경제특구로 설정한 이후에 2호 경제특구인 남북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공단의 노하우, 운영의 노하우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방식 시장화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20년 넘게 그들이 배운 이 내용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아까 앵커께서 기본 설명하셨던 방식들을 대입시켜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측은 한국 전쟁 이후 65년간 휴전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적대 국가로서 엄청난 경제 봉쇄를 해왔습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자, 전쟁을 끝내고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정상적인 경제를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큰 틀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거의 다 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베트남식처럼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를 푸는 과정 속에서의 엄청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가 반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를 배우자는 것은 마찬가지죠. 예. 중국의 방식에 대해서는 북측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북측은 중국을 사회주의 경제로 보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본주의 경제로 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만 사회주의적 요소로 보지 그 시장 자체는 이미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측은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시켰다. 이 정도 인식들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북측 사회주의 경제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네. 싱가포르 주요 관광지들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봤을까요? 북측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유럽 어디든 엄청나게 많은 경제 사절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사절단이라는 것은 배우겠다는 겁니다. 군사 국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라면은 이제 국가 사이의 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싱가포르에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인데요. 예. 뭐라도 배우겠다. 35살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스위스에서 이미 유럽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엄청난 자기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비정상적인 군사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경제를 돌리려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개혁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북측은 2011년부터 경제개발국법부터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속도를 가지고 경제개혁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만 봤지만은 사실은 그 저변에 있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들도 같이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 위원장의 이 경제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이 북한 내에서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그 중앙 정부인 그 재정 기관과 그리고 조선중앙은행이 기업과 기업소의 자금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주라든지 장마당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부분 묵인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이원적 지배 구조로 인해서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예. 지금 상업은행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당국에서 북한 당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실은 그 기존의 그 선대에서 만들어놨던 경제 특구가 5개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무려 21개나 되는 개발구를 전국 각지에 또 새롭게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장마당이라든지 전주를 예.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계속되는 그 북핵 개발이라든지 핵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제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예. 그 기존에 5개에 불과했었던 그런 경제 특구를 21개나 불과 2, 3년 새에 늘렸다는 것은 네. 향후에 지속적으로 시장화를 통한 그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라는 예. 어떤 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싱가포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테마섹이라고 하는 국가 지주회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계속해서- 국가펀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쉽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테마섹 같은 이런 그 싱가포르의 국가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이제 투자은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의 모든 그 기관 산업을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시장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동시에도 사회주의의 그 근간을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델이 북한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라고 하면 국유 기업과 국유 자산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좀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테마식 모델, 아마 그 모델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또 그게 앞으로 북한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테마색 같은 이런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서 이런 그러니까 해외 국내외 투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식의 자본을 결국은 북한 내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미미할 거고 결국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제재가 워낙에 때문에 많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최근 한 1, 2년 새 그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미 평양에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룹형으로 되는 대규모의 기업 집단도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또는 특히 이제 달러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달러나 위안화를 가지고 사금융까지도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민간에 유통되고 있는 민간 자본을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 흡수한 자본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국유 기업과 국유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아마도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사회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목표와는 아주 적합하게 맞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모델이 성공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가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정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건강했다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똑똑했고 스마트했고.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북한의 그런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북한의 그런 공직자들이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부정부패라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과연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신망을 얻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들이라든가 장마당 세력 같은 사람들은 지금 북한의 당국의 정책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무시한다, 반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식의 모델 차용이 가능할 거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전주나 장마당에 있는 민간 기업인들은 사실은 북한 당국의 부패와 기생하고 있는 관계라고 오히려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북한 당국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 당국 또한 그런 것을 묵인해주고 있고 또 거기서 형성된 자본가들 또한 북한 당국의 공무원들과 이제 공생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그러한 굉장히 청렴하고 그다음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테마색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국부펀드 이런 모델이 아마도 굉장히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와의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 경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염두에 둔다라면은 미국의 경제 봉쇄라든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제돼야 되겠죠. 전 근본적으로 남북 경협이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남북 경협을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남북과 북의 신뢰 구축,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은 북측에 어떤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고 북측도 좋아지는 윈윈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개성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혜적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괄목상대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 것인가? 본다라면은 왜 남북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경제 봉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것이 안 풀리면은 경제 협력을 안 할 것인가? 남북 경협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로서의 방법입니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놔두면 분단 체제는 심화됩니다. 그러겠죠. 놔두면 네. 이 분단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경제 봉쇄가 남북 경협 전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조건들을 막고 있죠. 그렇다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경제 봉쇄를 지키면서도 남북 경협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모든 제재들이 풀리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홍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지금 누가 바쁜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외부적인 서방의 제재,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차치하고서라도 남북 간의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경협과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라든가 그 제재 같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한번 예로 들어 예, 보면 예, 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살아있었던 유일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 봉쇄가 닫은 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닫은 겁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맞아요. 들어가지고 닫았습니다. 예. 이후에 안보리 제재가 4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조건들과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회원 국가의 금융기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에는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안 들어간다고 개성공단을 재개 못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석유, 가스 이런 거 유입이 안 된다. 그렇죠. 석유와 가스가 안 들어가면 공단을 가동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할 수는 있겠죠. 북한산 섬유 봉제 제품 반출이 안 된다. 사실은 개성공단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예. 공단에서 한두 개의 기업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초기부터 의류 봉제 기업들이 바로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류 봉제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 얼마든지 뭐 들어갈 수는 들어가서 있죠. 하면서 이 의류 봉제 기업들한테는 시간을 주고 업종을 전환시킬 수 있겠죠. 사실 그 사이에 미국의 경제 봉쇄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현금 벌크 캐시의 문제가 나옵니다. 북측 근로자들한테 들어가는 임금, 사실은 이건 참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입니다만은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은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만 3천 원. 예. 6만 3천 원을 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 달 6만 3천 원을 가지고 미사일 핵으로 자금 전용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맞을까요? 이건 이데올로기죠. 예. 자, 이 임금은 현금을 안 주고도 공단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현물을 주고 쌀을 주고 그렇죠. 예. 도로를 깔아주고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방법은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경협이 오로지 돈의 관점으로만 본다라면 굉장히 힘든데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라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은 많다라고 보는 예. 것이죠. 예. 개성공단이 올해 안에 재가동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당위적 관점에서 현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핵 문제의 진전에 맞추어서 이걸 남북 경협을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은 네.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6.12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미 남북 간에는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죠. 북미 간에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이후에 가시적인 비핵화의 조치들이 하나하나 나온다라면은 평화의 무드 속에서 남북 경협 문제들이 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 저는 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협정이 일단락되면은 예. 이후에 남과 북의 신뢰 구축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북미가 신뢰 구축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경제 협력의 고도화만큼 상호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 경제 협력의 고도화다. 경제 협력의 고도화 속에서 남과 북이 신뢰도 구축하고 상호 경제적인 번영들도 같이 구현할 수 있다. 그것이 북측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저성장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김재현 이사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좀 희망도 좀 느껴지고요. 결국 이제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상호 신뢰에 대한 구축에 대한 그런 의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네. 향후 이제 북미 간의 이런 이제 비핵화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늘 순조롭게만 갈 수는 네.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 신뢰 구축에도 이제 상당히 좀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미 속도가 굉장히 나고 있죠. 그렇죠. 이 속도라면은 연말 이전에 우리 관련의 직원들 내지는 전체 입주기업이 제조기업 125개, 영업기업이 75개, 약 200개인데 연말 정도 되면 한두 개 기업부터 준비된 기업들부터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도 상황들이 있다.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비즈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남북 경협 문제는 네. 지속적으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부분들이 네, 네. 있으면 또 모시고 또 말씀을 네. 들어볼 문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큰 얘기도 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결국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이제 예전에 개성공단 때하고는 좀 다른 어떤 분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들고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주목되는 산업 분야로 그럴까요? 조금 큰 얘기를 해본다면은 어디라고 우리 유 교수께서는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 분야입니다. 네. 철도 분야인데 아마도 더군다나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철도와 철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해서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뭐 신경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신경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마 크게 그 좀 이슈가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로 이제 북한과 철도가 연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철도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대륙을 관통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놓쳐왔던 대륙 진출의 어떤 그런 열망도 또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철기를 놓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소 10년, 15년 뭐 이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사업이고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철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렇죠.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개소하거나 보수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설치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예. 이런 자금을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저희 김진양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굳이 국제개발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KDB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북한 개발은행을 설립해서 북한에 그 소요되는 개발 자금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그 논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그리고 강력히 주장해 오셨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관련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과연 한반도가 어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북한과 한국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은 죽 서서 남주는 뭐 이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큰 틀의 범위에서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경제 협력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남북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예컨대 그 KDB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북한 개발은행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게 될 경우 수혜를 입을 만한 지역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천, 파주 이런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른 감이 예. 없잖아 있는데요. 아마도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먼저 남북 경협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재나 아니면은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아니면은 네. 파주 같은 지역보다는 사실 중공업이 발전되어 있고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요로 하는 그런 지역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경공업보다는 사실 철광석을 비롯한 석탄 이런 그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지역 또는 산업도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미 여러 그동안의 개성공단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북한 뭐 근로자들, 북한 어떤 관료들과의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그런 정보도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왜곡된 정보들도 수치들도 워낙에 많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에 있어서 시작은 물론 뭐 상호 신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당연히 기본일 테고요. 네.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된다는 이야기는 상호 신뢰 구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가 중단했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심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을 너무 모릅니다. 북맹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기본을 몰라요. 사회주의 경제가 뭔지, 그들이 군사국가를 왜 유지했는지, 자급자족의 자력 경제가 어떤 것인지 진짜 모릅니다. 남북 경협은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단 체제라는 이념적 잣대 딱 들이대고 시혜적 차원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뺏기고 있죠. 11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는 북측에게 3,700km의 철도 현대 개보수 명목으로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북측의 자원을 먼저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 자금으로 씁니다. 그냥 주겠습니까? 먼저 투자하고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자원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2007년 14선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를 하고 북측의 자원을 가지고 오기로 했던 그 이권을 러시아가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이념에 같이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실리를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 있다. 어떤 논쟁보다도 우리는 14년간 계속 해봤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경제 번영의 기회가 남북 경협에 있다. 이건 명확하다. 그걸 가지고 북측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 김진양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날아든 우리 경제 성적표. 오늘 첫 성적표가 고용동향이었죠.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고용 상황은 별로 나아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쇼크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뾰족한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